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 25년도 13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열련한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영화 파바로티 OST의 곡이었죠. 행복을 주는 사람 같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우리 가운데 이런 행복을 주는 사람, 안산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산 희망재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손님 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오늘 같이 우리 선생님의 삶과 또 안산 희망재단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건네주는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인사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안산 희망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현식이라고 합니다. 네, 서현식. 우리 안산 희망재단의 직함이 네, 차장입니다. 차장님이시고요. 네. 먼저 안산 희망재단 잠깐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산 희망재단은요, 안산에 의한 모금과 안산에 의한 배분을 모토로 삼고 있고요.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민간 전문 모금 단체입니다. 두 가지가 좀 제가 꽂히는데 안산을 위한 모금, 네, 그 다음에 배분. 네, 모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전을 얘기하시는 걸 거고, 그렇죠. 그거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안산 시민들에게 배분을 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민간재단이다. 네, 민간재단, 순수 민간재단이죠. 그러니까 뭐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네, 순수 민간재단입니다. 언제 시작한 재단이죠? 저희가 창립한 지는 지금 13년 정도 됐고요. 예. 꽤 오래됐네요. 네. 저는 이제 근무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5년도 1월 1일부터 근무를 금년에 시작했으니까요. 따끈따끈하게. 네.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랑 이제 사무국장님 이렇게 두 분이 네, 상근 사무국에서 직원이. 네. 네.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서는 두 분이 일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뭐 좀 일 처리해내시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이렇게 모금과 배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어떤 것들을 이제 진행하시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뭐 이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열할 게 많은데 저희 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모금을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익활동에 쓰이는 공익기금에 대한 모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어떤 의료나 복지 지원을 하게 되는 뭐 희망천사 기금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 이렇게 에게 쓰이는 위기청소년 기금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의 사무국을 지원하는 재단 운영지원기금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민들한테 모금을 받아서 네. 또 이제 뭐 정기 후원도 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왜 TV 같은데 보면 왜 그 뭐죠 그 아동 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기관들처럼 정기 후원 같은 걸 받아서 이제 그쪽으로 배분을 하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산에만 있는 건가요? 안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지역재단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의 12개 재단과 함께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희망재단이라고 불리지만 뭐 뿌리재단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 시민재단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 뭐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별도로 있던 재단들이 서로 연합 성격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재단들은 각자가 설립이 됐는데 네. 그걸 하나로 묶어서 네. 같은 성격의 일들을 하니까. 네. 네. 그럼 안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본부가 있어서 안산에다가 지점 비슷하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안산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났다라는 재단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뭐 그거를 처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뭐 설립하셨던 뭐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혹시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산에 이제 많은 지역 단체들이나 뭐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안산에서 일어나는 지역 사회 문제들을 안산 시민의 힘으로 좀 풀어가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지역의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지역재단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산에서 이런 시민단체가 가장 많은 수의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그 시민단체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결국 안산 시민들의 어두운 곳, 소외된 곳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안산 희망재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묶어야 될 어떤 그런 니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은 말씀하신 이제 단체나 기관들은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있는 계층이나 사업의 영역이 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어르신이면 어르신, 뭐 복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제도권 내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도 또 소외된. 그렇죠. 같은 뭐 아동이라 해도 정부의 제도권이나 그런 복지의 제도권이 닿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례로는 뭐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무비자 이주민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도적 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복지 사각지대 노인 계층을 찾아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기본권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13년 정도 됐으면 물론 이제 금년에 이제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뭐 앞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이제 뭐 아실 수도 있고 뭐 또 흐릿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타겟팅이 좀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년에 1월 들어오셔서 2025년에 주로 타겟팅했던 계층이라든가 어떤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이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었고요. 이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어요. 출생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해요,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기도 했었고 안산에서도 뭐 3-4건, 5건 정도가 이렇게 케이스 발견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아니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났으면은 바로 뭐 출생 신고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받고 이게 당연한 절차인데 어떻게 초등학생이 넘도록 지금 출생 등록이 안 돼 있지 싶기도 한데요. 뭐 가정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저희가 만났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결혼을 하셨다가 재혼을 하셨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를 이렇게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요. 아니 그러면 아이가 병원을 가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가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도 병원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병원을 그렇게 찾을 일이 없었다고도 했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 학교를 못 가니까 이 아동의 이제 학습 인지 능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아니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데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근데 그분들이 부모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경제 활동도 하고.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발견해내는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발견하기가 힘든데 다행히 뭐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었고 안산시에서도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수조사라는 것은 집집마다 그 가정마다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태어났을 거라고 보이는데 뭐 학교에서 뭐 안 보인다든지 뭐 그 전체 숫자 대비 이제 뭐 누락된 경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견을 했어요. 네네. 그럼 어떤 조치가 발견을 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질 않았던 거죠. 안산시에. 시나 보호 전문기관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찾았고 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생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법률적인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재단에 이제 알려왔던 거죠. 아니 그 소송 당사자는 아이 본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과 그리고 부모 이렇게 있죠. 아니 부모가 해태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무를.
그렇죠. 근데 뭐 사연을 들어보면은 조금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나 싶긴 한데 지금 뭐 아직 소송도 하고 있고 이제 사례를 이렇게 공개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 네, 문의를 주시고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신의 부모로서의 의무를 해태했다면 부모가 처벌을 받고 거기 합당한 어떤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주민 노동하러 오셨다가 부모님이 오셔서 여기서 한국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한국 시민권이 없어서 영주권이 없어서 자녀 신고를 못해서 미등록 상태로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라나는 건 한국인 개념으로 다 자라났는데 뭐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또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서 사연들이 좀 있는데, 안산회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쪽도 이제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분야를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 이슈에 관해서 대응을 하긴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사례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계 의뢰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황이 있다는 이제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면은 그때 반응하기도 하고 지역의 문제가 뭐 이슈화가 됐을 때 즉각 대응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주민 쪽 관련해서는 그걸 다루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한테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으로 아직 이렇게 전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근자가 두 분이 입장에서 이거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라고 그럴까? 뭐 그런 분들이 희망재단에도 좀 이렇게 풀이 형성이 좀 돼 있으신 건가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외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하기도 하고 저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네트워크 관계 맺은 주변 단체들과의 이제 네, 협력을 통해 발견하죠. 그러니까 사안 있을 때마다 관련된 이제 단체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 저희 이제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각 분야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사님들로 계셔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네, 도움을 많이 주시죠. 네. 그러면 1년에 총 모집되는 기금의 어떤 규모라고 그럴까? 이제 어느 정도쯤 될까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뭐 몇 가지 사업하고 이제 뭐 상근 직원 2명을 좀 빠듯하게 둘 수 있는. 네. 네. 뭐 어느 시민단체든 넉넉하게 재정 특히 국가로부터 뭐랄까요 지원받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을 때는 한계가 좀 있겠죠. 네. 늘 빠듯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자 직원 제대로 월급만 줄 수 있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자, 그러면 본인이 금년에 여기를 신청을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뭐 나름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뜻이 있으셔서 희망재단에 좀 오시게 되셨나요? 네,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33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그래도 뭐 9년,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은 올해 이제 안산희망재단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안산이 아니시고. 네네. 네. 멀진 않은데 뭐 안양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동탄에서도 잠깐 한 적이 있었고 뭐 안산에서도 뭐 짧게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시민단체가 아니라 일반 직장? 안양은 이제 안양 YMCA라고 네,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시민단체이고 네, 안양 YMCA에서 7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잠깐 이제 안산의 가치바라보험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탄에서는 정말 일반 회사였어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에서만 일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동탄에서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산에 왔어요. 네. 일반 직장에서는 얼마 정도 일하셨어요? 4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 일반 직장이 어떤 그런 것들을 오롯이 다 습득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네. 텐데 시민단체와 일반 직장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요. 네. 4개월밖에 근무를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요. 아, 그러니까 다채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안이 왜냐하면은 어쨌든 기업이고 기업은 어떤 상품이나 재화를 판매를 해서 네.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슈는 대부분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냐, 못 만들어졌냐, 아니면은 기술적인 오류가 있느냐, 오류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정도 프로세스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7년간 시민단체에서는 하나는 아니잖아요. 다루는 이슈가 되게 다채롭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고 보고 뭐 느끼고 이런 것들이 위주였는데 이제 일반 직장은 그런 면에선 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성향이 원래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 직장 생활이랄까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시민단체에서 하시다 보니 네.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뭐 그러신 건지요? 어떤 걸까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쪽에.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엔 되게 까칠하고 이렇게 되게 칼 같고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옛날이라면 착해졌다고 그래요. 사회생활 하기 전에. 네네. 그러면 처음에 사회생활을 그 YMCA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된 것도 그냥 나는 그런 어떤 공익적 활동 이런 거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 쪽에 뜻을 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에 하다 보니 그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신 건가요? 전혀 이제 생각지 않았던 그 직장이었고요. 저는 이제 안산에서 초, 중, 고 대학교로 다 나왔어요. 그때는 안산 공대 신안산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과를 졸업했는데 당연히 이제 의뢰 가는 코스처럼 그런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연찮게 지금 이제 안산 희망재단의 그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그 해외 봉사를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코이카 같은 거 말씀하시는 코이카 같은 건데 기간이 좀 짧은 6개월 정도 이제 중장기로 가는 그 파견 봉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래 대학도 졸업했는데 바로 일하는 것보단 그거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 의미 있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파견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훈련을 받는 곳이 안양 YMCA였어요. 거기서 이제 합숙 훈련을 받고 파견을 갔다 오는 그런 형태였는데 뭐 그 과정에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파견을 갔다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뭐 취업 아직 뭐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일자리가 주어져서 그래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이 좋은. 네, 그리고 이제 분야도 저는 어린이 교육부를 처음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때는 아기 스포츠단이라고 네, 해가지고 아기 스포츠단 놀누리. 네네. 놀누리 맞나요? 놀누리? 놀누리 아니구나. 아기 스포츠단. 아기 스포츠단. 네. 뭐 저기 연예인 노홍철 씨도 네. 맨날 졸업했다고 하는 그 아기 스포츠단 활동적인 곳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체육 선생님으로 네네. 거기서 표현으로는 몸놀이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잘 어울리셨을 것 같은데.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처음에 그렇게 일을 시작했죠. 시민단체 일을 시민단체 속에 있는 아기 스포츠단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이들 케어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게 보통은 저희 조카나 뭐 이렇게 어린이를 만나면은 그 놀아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노는 거였어요. 그렇죠. 노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다닌 초반에는 뭐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너 뭐 하냐 그러면 하루 종일 애들이랑 놀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게 일이냐. 심지어는 이제 그 아기 스포츠단 한 어린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살이야? 그래서 나 20 몇 살이야 이랬는데 근데 왜 일 안 하고 맨날 놀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는 게 그러니까 일로 생각을 전혀 못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놀았어요. 정말 행복했겠네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놀았어요. 네. 아니 지금도 아기 스포츠단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있어요. 네, 지금도 있나요? 네, 전국에 몇 개 없는데. 네. 네, 아직. 안산에도 YMCA의 그 아기 스포츠단이 있어서 네, 네. 그 당시 막 저희 유치원 아이들 이제 보낼 때 보면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가서 막 학습하고 하는데 YMCA 보내면 애들 맨날 수영장 데리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그때도 참 신선했다라는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학습에 물들지 않고 자연하고 즐기고 노는 법을 알려주고 참 괜찮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차츰차츰.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네. 시대가 또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민단체 쪽에 관련이 좀 되셨고요. 네, 지금 희망재단 이제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 그래도 만약 뭐 이런 희망재단뿐만이 겪는 건 아닐 텐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에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3군데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안산희망재단을 포함해서. 근데 공통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원의 확보가 많이 힘들죠. 특히나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거 운영기금을 지원을 받지 않는 안산희망재단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확보하고 운영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뭐 속된 말로 하면 영업사원이잖아요. 그거 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뭐 어떻게 뭐 아이템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로 뭐 지금 꽤 오래된 단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뭐 구체적인 사례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들을 조금 숨가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1년 차다 보니까 이제 재단의 모금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이 단원 FM에 이제 한 달이 거치면서 있다 보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민단체 저 시민단체를 이렇게 보게 되고 만나서 여쭙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저기 가서 있고 또 후원금을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 서로 품앗이라 그럴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 뭐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소수의 분들이고 그분들끼리 서로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 서로 뻔한 풀에 인력풀에 있어서 뻔한 자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한 분이 여러 군데 보내시게 되고 심지어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일부러 일을 하는 게 이런 기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에 물짜 내듯이 진짜 이거 기금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 다른 FM도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매년 사람들마다 어떤 행사할 때마다 돈 좀 내주십시오 얘기하는 것도 참 염치 없다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어떤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셨을까요? 재단에서요? 네. 그러니까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올바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10월 9월 말인가요? 9월 초였던 것 같은데 이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아동과 관련된 현안이었는데 아동 자꾸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동만 다룬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슈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다음 정책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게 재단의 본연의 역할일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좀 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회자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좀 뭔가 정착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안산시청이나 이런 관에서 희망재단하고의 어떤 연결 또 희망재단이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는 하나요? 네.
의외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분야 관련해서는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게 사실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또 이제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역할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안이나 이슈가 발생이 됐고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사실 풀어가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뭐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해서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기금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기금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런 아동의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가 해주는 게 맞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이슈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공론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거는 또 공공의 역할이 일정히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협력이 좀 되고 있다고. 아니 근데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일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귀찮아할 수도 있고 본인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시민단체와 관이 때로는 이제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좀 꽤 있는데 희망재단도 공무원들이보다는 이런 관에서 볼 때 좀 거꾸러운 것들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갈등 같은 경우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동과 관련해서는. 네. 아동에 관련돼서. 네, 뭐 타 영역에서는 아직 제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한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네, 그래도 지역에 꼭 필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전 노래 한 곡 듣고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전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우혜미가 불렀던 바람이나 좀 쐬. 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참 노래 어떤 선곡이나 취향이 참 독특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우혜미가 부릅니다. 바람이나 좀 쐬.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 슬퍼 보이면 어때? 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때로는 lonely 때로는 lonely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너 헤어지고 난 후에 한 번의 관계 역시 넌 최고였어. 사랑을 할 땐 감동밖에. 누가 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 운이 텄네. 그래 슬픈 생각보단 오히려 이렇게 쿨한 게 편해. 10편의 영화 10번의 취함 10명의 위로할 뻔해. 낮과 밤 그걸로 충분하면 좋겠어. 지금 이 힘든 이별을 견디는 시간 많은 일들과 작은 웃음들 억지로 만들어가며 적응하는 중. 좋은 것만 생각해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 어차피 사랑도 세월 따라 다 변해. 추억 같은 노래 그래 어쩌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힘이 들 때마다 네가 항상 웃으면서 내게 했던 그 말.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 슬퍼 보이면 어때? 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때로는 lonely 때로는 lonely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사랑은 가고 난 그냥 또 혼자 사는 남자. 라면 물 맞추기 선수 가끔씩은 혼잣말 하며 외로운 소파와 함께 살아. 잠이 들기 전엔 TV 드라마 혹은 영화. 네가 없이도 시간은 잘도 흘러가고 너 연락 없는 전화는 그냥 꺼놔. 아마 내일도 그러겠지만 알게 뭐야 끝난 거야. 이미 우리 사랑은 죽었고 이별은 춥고 가슴 아픈 평화. 또 때로는 무서운 밤의 길 침묵 같은 거야. 이별이 그런 거지 뭐. 멀쩡하다가도 울컥하는 실컷 미워하다가 눈물 참는 거. 밤이 되면 높은 빌딩 깜빡거리는 빨간 불빛 그처럼 네가 떠올라 더 지쳐가는 거. 이별은 그런 거야. 이별은 그런 거야. 멀쩡하다가도 울컥하는 거. 이별은 그런 거야. 이별은 그런 거야. 실컷 미워하다가도 눈물 참는 거.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 슬퍼 보이면 어때? 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때로는 lonely 때로는 lonely
우예미가 불렀습니다. 바람이나 좀 쎄. 요새 같을 때 바람 맞으면 좀 춥죠. 이제. 네. 자, 안산희망재단이 여러 가지 의제를 발굴을 해서 이제 사회에 이슈를 던지고 그거에 대한 모금을 해서 또 나누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사무실이 지금 어디쯤 있죠? 저희 사무실은 지금 한대암역에 보시면은 한사랑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거꾸로 어떤 안산 시민이 야, 이런 부분은 문제야. 이런 것들을 좀 다뤄줄 만한 관공서에 얘기하기도 힘들고 시민단체 중에 이런 것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다가 안산 희망재단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네, 간간히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제든 혹시라도 좀 궁금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안산 희망재단에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상담하고 안산 희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또 중요한 일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좀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다뤄진 문제들은 이제 배분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배분위원회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필요한 일이면은 네,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뭐 홈페이지나 따로 있을까요? 전화번호하고? 홈페이지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요. 전화로도 가능하시고. 그냥 안산 희망재단 이렇게 치면 네. 나오는 거죠. 네. 네. 포털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포털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희망재단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 좀 저희가 잘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우리 차장님 개인 이야기를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우리 차장님의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주 한국에서 자란 아주 건실한 한국이 청년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이주민이시잖아요. 자, 한번 본인 소개를 그쪽에 이주민에 맞춰서 한번 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네. 네. 저는 93년도에 스리랑카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네, 10살 때까지 스리랑카에서 지내다가 월드컵이 끝난 직후 2002년도 9월, 10월쯤에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스리랑카 분이시고 아버지는 한국 분이십니다. 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뵀을 때 네. 아니요,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10살 때 오셨으면 스리랑카의 어떤 한국어 발음이나 이런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텐데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네이티브 한국인 같은 그런 목소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많이 듣죠. 특히나 이제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놀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런 외모로 한국말을 해서 놀라시고 두 번째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놀라시더라고요. 네. 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대를 다 전부 다 안산에서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력을 한번 쭉 얘기해 주시죠. 어느 초등학교죠? 예. 저는 와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동문이시네. 아, 그래요? 와동초를 졸업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중학교. 네. 와동중학교를 또 졸업을 했고요. 마치자마자 안산공업고등학교. 네, 안산공고. 네, 안산공고로 진학을 해서 거기서 또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신안산대학교. 그렇지. 를 졸업을 했습니다. 토박이 안산이 있으면 있어요. 네.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10살 때까지는 스리랑카에서 사셨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사신 지가 이제 3년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됐죠. 스리랑카어 어떠세요? 지금 자유롭게 또 이중국어를 하시나요? 아, 스리랑카어요? 네. 잘 못합니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제 대화, 정말 간단한 대화 정도만 가능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구사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 쓰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집에 있다 보면 어머님 또는 스리랑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나다 보면 또 스리랑카어를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안산에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10살 때 왔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사실 뭐 스리랑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모임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스리랑카 통역 상담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통해서 듣기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그 스리랑카에 계실 때는 거기서도 한국말도 배우시면서 스리랑카를 그때 뭐 당연히 스리랑카어를 하셨을 테니까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우고 오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제 일주일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 네. 저는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아, 스리랑카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평일 이제 주간에는 영어를 쓰고요. 네.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스리랑카어를 많이 쓰고 저녁에 집에서는 한국어를 씁니다. 와, 이거 그리고- 바이올랭귀지도 아니고. 그 주말에는 네. 한인교회를 갔어요. 오. 교회를 가서 그때 제가 글씨는 쓸 줄 몰랐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한국말은 그래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교육적인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가급적 집에서나 주말에 한인교회 가서는 꼭 한국말을 썼죠. 아니, 보통 이렇게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님이 스리랑카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쵸.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 관련 하시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시다가 스리랑카에 이제 좀 정착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가방 만드는 공장을 네. 운영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그 공장의 직원분이셨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인연이 돼서 두 분이 결혼하셨습니다. 아, 완전한 러브 스토리가 다 형성이 되셨고. 네. 그 스리랑카에서 한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스리랑카에서요. 예. 스리랑카에서는 그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내는데 그러니까 처음 얼핏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리랑카에서도 일단 외적으로는 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나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죠? 일단 그 굉장히 하얀 편입니다, 제가. 아, 피부 색깔이. 네. 그리고 이제 이목구비라든지 네. 체형 이런 게 스리랑카 사람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오. 네. 근데 한국에 오면은 또 한국인하고 또 네, 차이가 그렇죠. 나죠.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에 가서도 이렇게 이국적인 그 모습을 풍기고 한국에서도 이국적인 모습을 풍기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웃사이더 역할 비슷한 맞아요. 느낌. 네. 근데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한국인이었지만 네.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나는 한국인이 아니면 나 스리랑카인이 어느 쪽이 더 가까우셨어요? 그건 확실하게 제가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길러지도록 저희 아버지께서 교육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쉽지 않으셨겠네요. 어렸을 때 스리랑카 살면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살아가기. 그렇죠. 지금은 그때 어릴 때라서 네. 그런 생각을 겨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힘드셨어요? 어렸을 때? 스리랑카에서요? 예. 스리랑카에서는 힘든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국제학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게 뭐 부각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그 하나의 개성과 정체성으로 다양성을 존중받는 이미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뭐 슈퍼를 가거나 뭐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외국인인가 뭐 이런 건 조금이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생활하는 반경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스리랑카에서는. 그런데 10살 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는 좀 약간 다른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제가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담벼락에서 울다가 학교에 갔어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랬나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문을 열고 3학년 때. 네. 그때는 훨씬 제가 까맸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안산에.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티가 나는 경우가. 3학년 때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반 친구들이 처음 봤던 저에게 이렇게 보내던 눈빛 이런 게
내가 어디 잘못 왔나?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10년 전, 20몇 년 전 그때는 한국에 아직 안산에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안 계셨나요?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제 나이가 돼서 네. 초등학교에 이제 3, 4학년쯤 되는 이렇게 외적으로 티가 나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땐 그랬구나. 인재 이주에 오셔서 네.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아집니다 하는 시기였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지금이야 이제 우리 여기 선주민들도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교육받고 또 자각하면서 이제 같은 뭐라 그럴까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분들로 인식을 하고서 이제 지내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이제 그 인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을 때 어린 마음으로 오셨을 때 느꼈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겠어요. 왜냐면은 교실에 이제 앉아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일단 반 친구들은 다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실의 창문과 문과 아이고. 여기에는 이제 야 되게 새로운 친구가 전화 왔다 해가지고 보러 오려는 그때 뭐 형들 친구 다른 반 친구들 해가지고 정말 교실에 이렇게 빼곡히 있어요. 저를 보는 게. 그때 느낌이 막 모멸감 이런 것이었겠다.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등 하굣길에도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요.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영어 해봐라. 스리랑카 해봐라. 뭐 한국말은 왜 이렇게 잘하냐. 그 이야기를 10살 때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스리랑카어를 지금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는 그 말을 그냥 빨리 까먹고 싶었어요. 그냥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야 스리랑카어로 이거 뭐야 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제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럼 이제 스리랑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했으니까 여기 왔을 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대화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수업 따라가는 것도 별로 어려움 없으셨나요? 이제 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한글은 모르고. 한글을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뗐다고 표현하죠. 네. 그러셨구나. 정말 힘드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막 본인 원망도 많으셨겠네요. 근데 그때는 부모님 원망은 많이 안 했는데 왜냐면은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그렇게 뭐 학교 생활이 힘들다,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머니 힘들어 하셨다. 많이 힘들어 했죠. 어머니는 오셔서 이제 그 일반적인 생산직 근무를 그때는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때도 많은 그런 저와 똑같은 그런 시선과 어떤 차별을 겪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에 있을 때는 하나의 신기하니까 뭐 그런 데인데 뭐 구체적인 어떤 한국 사회 성장하시면서 받았던 차별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확 느꼈던 거는 제가 불과 한국에 이제 오기 한 달 전에는 국제학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에 딱 와서는 이 친구들이 왜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보니까 일단 외적으로 다른 것, 그 다음에 10살 때까지 아무리 한국 말을 한다고 치지만 말이 아닌 이제 비언어적 행동들이 있잖아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이질감 그게 좀 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아니면 가까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한국인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게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저를 옆에서 도와주고 친하게 챙겨주고 그다음에 좋아해줬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그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를 이제 뭐 장난삼아 놀리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한켠에서 저를 챙겨줬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차장님을 뵌 지는 이번엔 안산 지소협 때문에 이제 뵙고서 얼마 안 됐는데 성격 자체가 상당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어렸을 때도 그런 성격이 있어서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시는 좀 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힘들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적응하기가.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뭘 하면 이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놀림거리잖아요. 키가 크면 키가 크다고 놀리고, 작으면 작다고 놀리고, 얼굴이 크면 크다고 놀리고, 뭐 뚱뚱하고, 뭐 날씬하고, 뭐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게 다니까,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축구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월드컵 끝난 직후였잖아요. 축구 붐 막 이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축구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조금 잘한다 이야기 들을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축구를 통해서 친구들을 엄청 많이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몸으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축구 잘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쟤는 스리랑카에서 온 현식이가 아니라 쟤 축구 잘하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바라보는 정체성을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로 네. 이주민으로 보지 말고 축구 잘하는 애로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축구를 했었죠. 지금 그래서 한국인, 이제 같은 연배의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생각하시는 사고 자체가 한국인들은 또 한국에서만 있다 보니까 갇혀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열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학교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 당시에 왔을 때 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많이 그래도 무뎌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수 자체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이제 다루는 횟수조차도 많아졌다 보니까 많이들 적응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노골적인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네, 받으신 그렇게 거죠? 느껴집니다. 네, 그러시구나. 안산에 스리랑카 공동체가 따로 있을까요? 공동체 모임을 하는 커뮤니티는 있습니다. 네. 잘 참석하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가보고는 어른이 돼서는 사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으세요? 그 스리랑카어가 안 되다 보니까 잊어버리셔가지고 네.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새 많이 들죠. 이 언어를 계속 했었다면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 지금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주해 와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어리거든요. 이제는 그러겠네요. 20대 초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형으로서 무언가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언어를 좀 했더라면 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국에 오시고 나서 스리랑카 갔다 오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2002년에 와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갔어요. 오랜 기간 못 가고, 그때도 그 방송 출연으로 갔거든요. 스리랑카에. 네네. 지금은 방영을 안 하는데 러브인 아시아라고 해요. 러브인 아시아. 예. 거기에 저희 가족이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걸 계기로 정말 오랜만에 가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오겠네요. 뭐 어떻게 나올 겁니다. 저 자주 보거든요. 정말요? 예, 네. 러브인 아시아. 나옵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럼 그때 풋풋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은 사람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네. 조금 다를 겁니다.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가셨을 때의 그 고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향이죠. 느낌이 어땠어요? 한국은 이제 노스텔지어, 이 고향에 대한 향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향수랄까 그리움이 그때 딱 갔을 때 느껴지셨나요? 그때 딱 느껴지는 느낌 지금도 생생한데요. 공항에 딱 내리면은, 스리랑카 공항을 내리면은 기름 냄새가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안 나는데 그 기름 냄새를 딱 맡고 집에 왔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기름 냄새가 역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그냥 도시에서 안도가 되는. 나는 그 냄새가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럼 그때 한번 가시고는 안 가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진 않고요. 그때 한번 갔을 때 사실 방송으로 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연출해야 되니까. 연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일정상 저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는 그 가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맞이하는 분들도 이제 답답해서 힘들다 해가지고 그 뒤로는 뭐 3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는 5월 달에 다녀왔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5월 달에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스리랑카를 이제 잊어버리셨다 그랬는데, 그럼 5월 때 가셨을 때 가셔도 그럼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영어로 좀 하시는 그 네, 가족분들도 있고 막상 거기에 가면은 저는 한두 달 있으면은 언어를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렇게 스물스물 기억이 나고 이제 어려운 거는 전치사라든지 아니면은 동사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see, watch, 뭐 look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적재적소에 그걸 쓰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것처럼 스리랑카어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한두 달 떨궈 놓으면은 언어는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말들은 통해서 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한국에 사실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넓은 영역 또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좀 스리랑카어를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 차장님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장님하고는 이제 안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제 문화사회위원회에서 만나서 지금 저희가 뭐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의 활동을 하는 거를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차장님하고 좀 친해져야겠다. 그래서 방송에도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희망재단 소개와 함께 스튜디오에 한번 모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갔네요. 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좀 더 여쭤보고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좀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여쭤보기로 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장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노래 스탠딩 에그가 부르는 오래된 노래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한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